몇몇 분들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개 받으신 분들은 작성하신 손 피켓 카드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현직 국회의원님들 총 11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종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낙진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모두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박진도 충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태동 박사님 오셨습니다. 조원희 한국사회경제학회장님 오셨습니다. 이한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승일 박사님, 세원사회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전박순 경제 박사님 오셨습니다. 5세대 서강대 정치연구원장님, 나승철 변호사님 오셨고요. 문진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계정 한국방송통신대 전국 총동문회장님 오셨습니다. 유재석 정학 MBC 이코노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승흠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자리를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서상 여기 단상에 모신 거는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좀 미리 살짝 무대 위로 함께 모셔보면 어떨까요? 앞에 앉으세요.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주신 내일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몇 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죠? 예. 뭡니까? 대통령. 네, 더 크게, 예, 맞습니다. 더 크게 꿈을 꿔보죠. 정권 교체입니다. 제가 적폐 청산하고 하면 들고 계신 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정권 교체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힘차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폐 청산! 적폐 청산! 적폐 청산!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무대 밑으로 내려가셔서 너무 수고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폐 청산! 적폐 청산! 적폐 청산!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석균관대학 교수님이시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신 김태동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동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가 지난 토요일로 12번을 받았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전국 국민들의 그 의사, 그것은 오늘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적폐청산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불공정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도 한 사람당 10,000원씩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10,000원씩 도둑맞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학력이 없다고 해서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취직해도 하루에 10,000원은 최소한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라고 직원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쥐꼬리만한 소득이 돼도 또 비싼 물가, 어제 그저께 바로 어느 국제기구 네보라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싼 물가로 해서 소비자로서 또 수탈을 당하고 또 비싼 집값으로 해서 주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탈을 당해서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10,000원, 한 사람당 20,000원씩 1년에 700만 원. 그래서 우리 전체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50조 정도 1년에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350조, 하루에 2만 원에서 350조를 전부 수탈이 안 되고 착취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공정한 경제, 또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헌법 1조 2항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이 아직도 안 되고 오늘 그래도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네요. 하나는 여기 와서 저 자신의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시는 전현직 국회의원 뵙고 또 학자님들 뵙고 또 기쁜 일이고 또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구속 신청이라고 합니까? 기쁜 날입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광화문에서 박근혜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그 다음에 이재용도 구속하라 이렇게 외쳤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재용이 아직은 구속이 안 됐죠. 구속 영장 심사를 해야 하니까 판사들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제히 대한상의 정경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협회인가 연합인가에서까지 경제 때문에 이재용을 구속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재용이를 먹여 살린 겁니다. 맞습니다.
정몽구가 우리를 먹여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몽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경제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제 권력이 이재용으로부터 나오는 그 비정상, 불공정한 사회를, 그 적폐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재명 시장을 앞세워서 반드시 혁파하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 민주화, 민주 경제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조원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록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공정사 연구회 주관 단체인데요. 옆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JTBC 토론에서 보니까 법인세 실효세가 좀 막 올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도 제 도와주는 전문 학자들 많습니다. 네, 학자들 시장님께서 이제 국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다 오늘 말씀하신데 공정사회 그야말로 특권이 없는 사회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청사진을 한번 멋진 청사진을 그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말하자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부속품 엔진 같은 모듈 이런 거 제공했는데 시장님 스스로 그 다 조립하시고 드디어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고 저도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오신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런 전략이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정신을 담은 전략이 되는데 말하자면 뉴딜 경제론, 뉴딜 성장론입니다. 이재명 표 뉴딜 경제론 이런 것이 거의 완성하셨고 그래서 오늘 일부를 단언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핵심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 조세 개혁 및 복지 강화, 노동권 신장, 재벌 개혁 및 이제 경제 민주화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런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호출되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대공황 이래 오늘날 세계가 대불황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그 어떤 세계 경제 대위기 그에 이은 그야말로 돈을 마구 풀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거죠. 거의 풀고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자꾸만 증가하고 또 지금은 저성장 성장 침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왜 어디서 왔느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1대 90 또는 1대 99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야 하느냐? 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인가? 왜 이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느냐? 가계부채는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잘 알다시피 진보 보수 학자 할 것 없이 다 그야말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과도한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한 사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이것은 바로 이 못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투기자본이 판을 치는 경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장님도 같이 수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동의하셨고, 그래서 드디어 시장님의 어떤 뉴딜 경제론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한번 가슴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소수가 성장 잘 되는 게 아니고 포용적 성장, 국민 행복 경제 이런 것으로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에.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야말로 고성능 자동차를 전 국민을 태우고 이 진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전 국민을 걷게 뻗은 고속도로 위로 끌어주실 그런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책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 정책에 보면 각종 배당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그 복지 그 혜택을 국민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그 복지 정책, 그 다음에 기본 소득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특이한 지역 화폐라는 경제학 교과서 쫙 구성해 있는 그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결합해서 드디어 이것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은 대부분 국민의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고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역 화폐, 그 상품권으로 지역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그 화폐는 바로 500만 이상의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살려낼 것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정책이고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재래시장 방문하죠. 1000번 방문하면 뭐합니까? 이 정책으로 해결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어려지고 하니까 한 마리 수천 킬로 멕시코하고 울타리 만들어가지고 멕시코 사람 넘어오지 않게 해서 중산층 살리겠다. 천만에 이재명표 누진 정책이 이것이 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서 1930년대 뉴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영감을 준 정자들은 아시다시피 케인즈인데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이시고 현 성북갑 삼선 의원님이십니다. 유승희 의원님으로부터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예, 어제 광주에서 몇 명 모이셨죠? 2만 명이요? 예, 엄청 많이 모이셨네요. 예, 어제 열정을 다 쏟으셔서 그런지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어제처럼 큰 박수 한번 이재명 시장님께 지금은 될 것 같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네,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곳이라서 단상이 바로 유세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찬 응원의 축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외국인들께서 오셨는데요. 모두 축사를 들어보시면 이 강연회장이 뜨거워지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어서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 실행 사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는 데서. 그리고 성남에 가면 아파트촌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해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맞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는 79.9였습니다. 근데 분당이 더 높았어요. 본 시간보다. 실제로 보니까 동네 청소 잘하지. 네. 제가 청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동네. 공원 이런 데 화장실에 날파리가 죽은 사망 추정 시간을 제가 다 계산합니다. 이 12시간 지났냐, 24시간 지났냐, 48시간 지났냐. 맨날 하루에 3번 청소하게 돼 있는데 가보면 날파리가 죽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깨끗하게. 행정, 관리 행정을 잘하는 거죠, 열심히. 그 다음에 예산 아끼죠.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급공사를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7%씩 더 줘라. 건설업계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그 부당한 지지고 불법적인 지지지만 찍소리 못하고 다 따르고 있거든요. 저만 못해. 그거 보고 하니까 거기서 예산이 아껴지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100억 정도 차이가 전체 우리가 공사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이걸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교복해주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 교육 학교에도 200억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지원하고 그 청년배당 이런 거 하니까요. 실제 혜택이 있고 관리 잘하고 사고 안 치고 나쁜 짓 따라고 하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막골 영화에 그 얘기 나오죠. 김민군 장교가 그 이장 건물에 와이 인기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장 건물가 한 얘기 있죠. 얼마에 이겨야지. 아니 이 정치의 본질은 정확하게 그냥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죠. 정책 비전을 내라는데 박근혜 정책을 싹 뺏겨버리면 된다. 반대로. 아니 다 뺏겨. 아 그래. 무슨 반대로 합니까? 뺏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건 다 뺏겨놨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정책이 좋은 게 없어서 정책 내용이 훌륭하지 않아서 못했냐? 그런가요? 안 한 거예요. 실천력이 문제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의 역량, 실천 의지.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 없어서 정책이 좋지 못해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실제 성과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보인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만큼 이재명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저는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재명 시장님의 머리와 그 다음에 신발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가 어떤 분이시죠? 답을 선뜻 못하시네요. 가장 젊은 후보가 이재명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너무나 투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외모의 변화도 관찰하면서 그리고 공정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다. 이재명 시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윤경 의원이 시켜가지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뭘 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꼭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아마 그 스티브 잡스 흉내를 좀 내라. 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정말로 말 잘했습니다. 의외로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받아보고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렇죠?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 약간 어색한데 그런 것도 스트레스 딸기 좀 바꿨어요. 원래 젊은 일로 돌아가라. 국가도 좀 젊어져야 되고 또 우리한테 꿈도 지금 가져야 되고 하니까 젊은이를 상징하는 꿈, 활력 이런 걸 좀 가져야 되죠. 제가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미리 우리 재윤경 군이 들었던 것처럼 저는 주빌리 은행장입니다. 유종일 박사 공동은행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재윤경 의원이 의원 아닐 때 이 일을 시작하셔서 성남 FC의 공식 후원이 주빌리 은행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있죠. 주빌리 은행을 저희가 홍보하고 공익 광고를 하는 거죠. 성남시에서도 처음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주빌리 은행 소각 작업도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서민 비탄감 이 프로젝트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텐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웃기는 것이 실제로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서민 금융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350만 정도의 연체자가 있고 그 중에 장기 연체해서 그러니까 10년 정도 연체해서 돈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신용부장이니까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계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세도 못하고 중등록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니까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첫째로는 복지 지출해야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세금을 전혀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보죠. 그러면 이제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노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을 보통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원금이 그래 한 10년 지나면 그게 이자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 3천만 원 돼 있는 상태인데 갚을 길이 없죠. 근데 이게 묘한 게 이 채무자한테는 이게 3천만 원짜리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인데 채권자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보통 0.5% 내지 1%에 주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면 10만 원 또는 5만 원에 사고 팔아. 돈 받아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아. 그럼 또 막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아.
이걸 간단하게 10만 원 주고 사서 없애버리면 10만 원이면 그 사람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복지 줄 필요 없죠. 관리 비용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일하면 세금 내죠.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추가 공급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0% 이익 되는 사업인데 절대 안 해요. 왜? 우리 김무성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이 나태해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진짜로. 최고위원께서 국민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고, 버릇 나빠진다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자, 이런 거 자꾸 해주면 나중에 습관 된다, 뭐 그런 거였는데 참 이게 슬픈 일이어서 저는 뭐 아주 소액만 투자해도 우리 소위 기업 부실 구제하기 위해서 169조 7천억인가 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서민들의 피탄감을 위해서 돈을 쓴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100분의 1만 썼으면 웬만한 장기 신용 불량자들 다 구제하고 나오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재영기 의원이 만들어준 얘기에 하면 이 60만 원 빚 못 갚아가지고 유치장에 잡혀가고 뭐 법원에 물려다니는 기본이고 집에 막 수색 끝나고 소위 유체동산하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집에 열쇠도 따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저도 직접 보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 나라의 참혹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 권력이란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 무제한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가진 양만큼 욕심이 늘어나는데 이 강자들의 욕심은 사실 막을 길이 없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하는 거죠. 특정인을 뽑아서 좀 강자의 행보를 억제해줘라. 약자들 좀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 모두가 아까 김초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 권력을 맡긴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오히려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하는 약탈행위를 도와주고 그 약탈의 산물을 나눠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게 의무인 소위 공직자들이 이 강자들의 이 수탈행위, 약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망해요. 그게 만연하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소위 1%에 해당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복무하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 감옥으로 넣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저하고 종씨입니다. 종씨 집안. 워낙 먼 사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 나라가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부당하게 세습하고 세금 내지 않고 특혜받고 온갖 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마치 특권층처럼 행세해 왔는데 아마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일 겁니다. 그건 결국 국가 권력이 한 게 아니고 또 검찰이 사실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공정한 나라 또 적폐청산을 말하는 이 거대한 촛불의 그야말로 혁명이 이걸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해요. 1%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오죽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자기의 조국을 욕하겠습니다. 헬조선, 지옥불 반도 이렇게 말하죠. 하다못해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적 고유 능력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세요. 국내에서 하다가 다 뺏긴다.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능력 있는 사람도 제가 판교에 우리 성공한 IT 기업가들이 많아서 가끔 보는데
그분들이 저녁을 먹을 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후배한테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아이템 좋고 실력이 있으면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라. 대한민국에서 하면 다 뺏긴다. 나중에 후회하니까 가라고 자기가 권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없대요. 자기하고 같은 생태계 안에서 진짜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공이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우연에 가깝고 대다수는 다 뺏긴다. 소위 기술 탈취당하고. 근데 그 기술 탈취하는 사람들이 같은 급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규제가 되는데 강자적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특히 재벌인 경우 여기는 뭐 고발해도 소용없고 또 뭐 재판에도 이기는데 막 법원은 그래도 좀 이겨주니까 이기는데 한 5년 걸리고 한 5년 지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예상받는 금액이라고 하지 이때까지 든 재판 비용에 못 미쳐서 뭐 폐가만 지내버리는 거죠. 그냥 뺏기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상을 다 봤습니다. 이런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겠냐, 경제가 살겠느냐. 강자의 횡포가 횡행하는 곳은 그야말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된다고 봐야 될 테고 놀랍게도 탄핵 의결하는 날 탄핵 찬성률이 78.2%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300명에 78%가 찬성이 아니고 233명이 34명이 찬성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통과는 됐는데 헌법재판소에도 아마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이걸 아마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탄핵이 최종적으로 된다 한들 과연 이 나라가 변하겠느냐? 대통령 쫓아내면 다 변합니까? 뭐 안 쫓아내는 것보다 쫓아내는 게 낫긴 할 텐데 쫓아내면 확 변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 진짜 변화를 만들어보니까 좀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요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경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있으면 그 국가 공동체에서 소위 공적 역할을 하는 공직자, 공무원 또는 정치, 행정, 관료 뭐 이런 쪽이 하는 원래 기본적인 역할은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게 최고의 의무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가 막 나서서 뭐 새로운 전혀 좋은 나라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 그릇을 아주 튼실하게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그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과학자든 문화예술이든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의 의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법 권력이죠. 사람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조정해서도 안 되면 최후로 마지막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사법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 권력 중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금지를 그냥 했는데 만약에 그 금지를 어기면 너 형벌을 가한다. 너 사형시킨다. 너 무기징역 보낸다. 너 7년 이상 징역 보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형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반하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하는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는 목숨을 뺏을 수 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올 수 있다라고 해놓은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제재가 예약되어 있는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자들이 과연 누군지를 가려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제일 큰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죠. 이 마지막 권력은 가장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권력을 맡은 영역이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검찰이죠. 검찰. 근데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수사권 다 장악하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안 하는 것도 권력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하는 게 의무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안 하면 원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검찰이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 안 하면 그만. 이게 잘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형 집행권한도. 자원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집단들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권력이 썩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임명하는 데가 바로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섞여서 상위 1%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저항할 수 없게 억압하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공평한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강자한테는 약자를 수탄하는 무기가 되고 약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막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상황을 만든 최종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검찰이죠.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몇 가지 좀 심각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임명권자를 잘 뽑는 거죠. 임명권자가 깨끗하고 임명권자의 형제 자매들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임명권자의 소위 측근 또는 뭐 임명권자가 속한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무런 부정부패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 잡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개는 본인부터가 뭔가 걸쩍지근한 게 있죠. 원인, 가족, 측근, 자기 속한 세력 이런 다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보이잖아. 근데 검찰도 그걸 알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자기도 해먹어도 어떡할 거예요. 같이 서로 걸려있으니까 꼼짝을 서로 못하는 거예요. 이 부패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검찰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국가 최고 권력자, 임명권자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 같고 두 번째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걸 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좋아지고 좀 나쁜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이번 박근혜 또 이명박 정부 아래의 검찰처럼 자기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수억 원의 뇌물을 통장으로 받은 그런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오는 얼마 전에 그런 사람 하나 검찰 간부가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걸 믿은 거죠. 나는 걸려도 괜찮다고 확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찰이니까요. 그리고 검찰들끼리는 서로 또 봐주잖아요. 잘못해도 서로 다 한 달씩 연기해서 자기는 절대로 안 걸린다. 재수없게 걸린 거죠.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구속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지금 헌법에 직접 임명하고 있으니까 좀 놔두더라도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은 좀 주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주민 직선제, 검사 직선제 조율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권력은 상호 견제할 수 있어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한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당연히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 요즘 많이 나오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이 나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썼다 보니까
아무도 이 나라의 법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해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법을 유용하게 위반해서 돈을 벌까? 이걸 고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얘기인데 핵심적으로는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제가 뭐 평소에 믿어왔던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실 제가 김대성 박사님 이런 분들 책 다 읽어보고 만들어낸 건 제가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정호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비정상의 뭐 불평등 뭐 이런 얘기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사법연수원 마치고 우리 정성호 의원님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정성호 의원이 어떤 분인지. 저를 멀쩡하게 판검사를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 길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저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공장 다니면서 보다시피 팔도 이렇게 다 다쳐서 장애인 되고 뭐 코, 귀 다 망가져서 그냥 신체의 3분의 1을 망가졌는데 제 그때 꿈은 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 맞고 살아야지. 제가 공장에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 요새 보니까 야 초등학교 졸업한 14살짜리 우리 나이로 15살짜리 요걸 어디 때릴 거 있다고 줄 세우고 바다를 쳤는지 지금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제가 키가 14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방을 들면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꼬마를 공장에서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군복 입고 바다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다 제가 뭐 이리저리해서 대학을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내 속하고는 이거 좀 공식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법연수원한테 이분하고 몇 분이 꼬셔가지고 저를 사회운동 시켜 할 수 없이 제가 이 길로 왔고 보고 말았어요. 여러 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는데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상과 신화가 있죠. 1%가 잘 살면 나머지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 1%가 돈 많이 벌면은 뚝뚝뚝뚝 떨어뜨려줘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납수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밑에도 이렇게 대걸 벌어.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세요?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 잔이 자꾸 커져요. 왜 잔이 자꾸 커집니다. 이거 꽂혔어요. 실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에는 약간 유용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는데 성장은 하되 극소수한테 그게 다 과실이 지속되면서 상대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또 이 강자들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게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 양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점점점 국민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가면서 이 복지 지출도 줄이고 또 세금도 서민 쪽만 자꾸 증세를 해요. 뭐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준 자료이긴 합니다만 소득세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46조, 45조에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소득세와 법인세 금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45조 정도. 지금 법인세는 똑같고 소득세는 한 60조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러니까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경제 발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 같아요. 원인에서 답이 있는 거니까. 경제는 이제 순환이고, 특정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걸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월급도 좀 많이 받게 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면 소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기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또 우리나라처럼 뭐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뭐 350만 명이 넘고 또
또 전 세계에서 실제 통계로는 멕시코를 제시로 1등일 거라고 하는데 공식 통계는 멕시코 다음으로 2등으로 이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2등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이름하는 건데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것만 해도 뭐 통계상으로 보면 52시간 불법 노동, 초과 불법 노동을 제한해서